네, 반갑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법무정산팀의 추대열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R&D 관련 법령 및 규정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R&D 관련 법령 체계는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혁신법 이전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이 과기부에서 제정한 국가 R&D 법령이 있었고 부처별로 소관하는 법률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각 부처 사업을 할 때마다 규정을 따로따로 봐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시행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본부처 공통규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시, 훈령, 그리고 예규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그 법률과 시행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고시, 훈령과 예규를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령과 행정규칙의 큰 차이점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라고 보시면 되고,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하면 국민을 구속하냐 안 하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법령에 나오는 부분들은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밑에 나오는 행정규칙은 사실은 안 따라도 됩니다. 이런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기들 자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이거 따라라.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만 따르도록 한 그런 제도 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아까 전에 변호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이런 행정규칙의 규정들이 여러분들이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의 내용으로 다 포섭이 됩니다. 그러면 협약의 효력으로서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다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혁신법 전에는 이제 각 부처마다 이렇게 소관 법률이 따로 있었고요. 저희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있었고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정규칙, 그리고 평가관리지침, 예규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어떤 법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그 입법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제정을 통해서 기존 규정을 통합해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이제 뭐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모든 법률이 다 그렇듯이 1장 1조에는 이 법률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의 해석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1조에 나오는 목적 규정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조항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법의 목적이 연구자의 자율성이니까 이 혁신법이 기존의 법률과는 다르게 연구자들한테 자율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조에 보면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연구개발 과제 선정을 하게 되고, 선정을 하게 되면 협약을 하게 되고, 협약을 하게 되면 수행이 끝나면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기존에는 이제 연차 협약, 연차 정산, 연차 평가가 이제 원칙이었다면, 이제 혁신법이 시행이 되면서 연차 협약은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연차 정산도 폐지가 되었고, 그리고 연차 평가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 정산, 협약은 처음 이제 한 번만 체결하시고 중간에 이제 단계 정산을 하게 되시고 나중에 단계 평가랑 최종 평가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이제 과기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해서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첫 번째 시간에서 그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이 그 연구개발 사용 기준에 나와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공통 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부분, 그리고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부분. 이 기술료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이제 정액기술료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액기술료 제도가 폐지가 되었고, 이제 경상기술료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도 있고, 이렇게 4장이 있고, 5장이 있는데, 이렇게 모든 법률을 보시면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률이든 간에 뭐뭐 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들이 보통 뒤쪽에 4장이나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4장의 제재 처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달라진 점을 이제 세세히 살펴보면 뭐 어떤 게 국가연구개발 사업인지, 왜냐하면 이 법령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면 실무적으로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연구개발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는 세부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R&D 사업의 경우에는 이 혁신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개발 기관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기관은 이제 주관, 공동, 위탁, 여기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저희 기존의 산촉법에서는 위탁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회사, 비영리 법인,
등등이 있는데 해외 소재 기관은 여기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 기관을 참여를 할 수 없고요. 다만 연구개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연구활동비 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활용을 해서 과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이 있고 전문기관이 저희 오늘 설명에 나온 이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전문기관이라고 하고요. 그 연구개발 성과가 기존에는 이제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는 그런 성과를 의미했다면 혁신법에서는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성과도 이렇게 연구개발 성과로 봅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보통 이제 기술료 같은 경우에 기술 실시계약을 기존에는 과제가 끝난 다음에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면 이제 연구개발 성과가 수행 도중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행 도중에도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게 변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구 지원이라고 하면 연구개발 활동하고는 다른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청, 수행, 활용들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이제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연구 지원은 연구개발 활동에는 포함이 되지만 참여 제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 제한을 받으면 모든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제한이 되는데 다만 연구 지원 활동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술료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이제 기술료를 이제 뭐 정부 납부 기술료와 이렇게 뭐 혼동해서 썼었는데 이제는 이제 혁신법에서는 정부 납부 기술료와 구분을 해서 그 기술 성과 소유 기관이 기술 실시 계약을 통해서 징수하는 것을 이제 기술료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구개발 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에서 주관 연구개발 기관과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동시에 수행이 가능한지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연구개발 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관에서 다른 연구팀이 동시에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과제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거는 개발 계획서 작성할 때 내용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연구개발을 사용을 할 때는 연구개발 기관 내에서 배분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법의 법적 성격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민법이 있고 특별법인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특별법이니까. 원래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라면 이 혁신법은 R&D와 관련한 일반법인데 불구하고 특별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보시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국가 R&D와 관련된 일반법이자 특별법 동시에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이 되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4조에서는 혁신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혁신법 일부에 대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관련이 없지 싶은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혁신법이 규정하는 내용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충했을 경우에는 혁신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혁신법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혁신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거는 이제 혁신법의 취지에 따라 판단을 하도록 그게 과기부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법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혁신법에서 이제 연차평가, 연차협약을 폐지를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연차평가, 연차협약제도를 그대로 운영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혁신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혁신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혁신법의 그러한 연차평가를 취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혁신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연차평가를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혁신법에 위배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법령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기존에 이제 계속 과제를 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혁신법 시행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혁신법에 따른 행위를 인정을 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렇지만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는 혁신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전의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 소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종전에 체결한 연구개발 성과 실시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규정도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하고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요 세 가지 이외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이루어지는 모든 국가 R&D와 관련된 행위들은 다 혁신법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 단계별로 이제 알아보면 이제 먼저 이제 연구개발 과제의 목적, 연구개발비, 공모 일정,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등을 예고를 하게 됩니다. 예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이제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공고의 내용에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목적,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보완 과제 여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연구개발 과제 신청 자격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연구개발 기간 신청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에 이제 과제를 수행하시게 될 텐데 다음에 과제를 진행하실 때에도 공고의 그 신청 자격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공고에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모가 끝나게 되면 이제 과제 신청을 하게 되고 과제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선정평가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자격 있는 과제에 대해서만 선정평가로 넘어가고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들은 지원 제외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검토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신청 자격 요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우대 및 감점사항에 대해서도 공고 시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대사항은 부처별 사업별로 다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문에 어떤 사항을 우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다만 감점사항은 법에서 딱 두 가지로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참여 제한 해당 여부,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이 두 가지 이외에는 감점사항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점사항은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평가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사전 검토 단계가 끝나면 이제 선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선정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고요. 선정평가를 할 때는 이제 필수 항목으로 이렇게 부분들이 있고, 선택 항목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고를 할 때 이런 항목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반드시 공고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선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협약의 성격에 대해서 대법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상 연구협약은 사법상 계약이 아니며 위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라고 해서 공법상 계약을 보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하면,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면 당사자 간에 계약의 내용을 자기들의 합의 요구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유리하거나 한쪽에 불리하거나 그렇게 자기들이 합의만 되면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법상 계약은 법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의 한도 내에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점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협약 설명에 오셨는데, 협약을 할 때 법에 나오는 내용과 다른 협약 내용으로 포함시켰다면 그러한 내용은 법률의 위배돼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 체결을 하게 되는데, 뭐 협약 체결일은 이렇게 나와 있고, 협약 체결 명의는 기관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인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의 내용은 이제 각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계획, 그리고 각 당사자별 권한, 권리, 의무, 법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이제 협약 체결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이 협약상에 나오는 그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협약상 의무 위반으로 제재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평가 정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이 단계 정산이 원칙이니까 단계 내에서는 이제 연구개발 및 집행, 잔액, 이월 및 선집행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단계 내에서는, 예전에는 연차 정산 때는 이제 이월 승인을 받아야 됐더라면, 이제는 단계 내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차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을 변경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협약 해약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할 때는 어떤 거를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차이점이, 그전에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다라면, 이제 혁신법 하에서는 과정도 함께 이제 평가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 수행을 하실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 결과가 안 좋다면 이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과정을 충실히 했다면은 제재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열심히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자료를 많이 남겨둘 필요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특별 예가 이제 그 연구 노트를 그냥 단순히 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재 사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연구 노트가 이제 입증 자료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연구 노트는 가급적 충실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면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보고는 뭐 연차 보고서, 단계 보고서, 최종 보고서, 성과 할인 보고서, 이게 각각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들 지켜주셔야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